참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지방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건 제법 성장한 뒤였습니다. 정거장의 육교를 줄곧 오르내리면서도 그게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순전히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오락장처럼 복잡하고 재미나게 최신식으로 하려고 설치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제게는 퍽 세련된 노락거리였기에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감각 있는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 그것이 여행객들의 선로 횡단을 위해 만든 지극히 실용적인 계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순식간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건 역시 실용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차를 타는 것보다 땅 밑을 달리는 차를 타는 편이 더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라서 만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알아 누웠는데 그렇게 누워있을 때면 윤리신이 베갯잎, 이불 호청을 보며 참 볼품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었음을 20살이 다 되어서야 알고는 인간의 알뜰함에 가슴이 갑갑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 걱정이 없는 풍족한 집에서 자랐다는 한심한 자랑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저는 배가 고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는 사람들마다 얘야 배고프지? 우리도 겪어봐서 알아.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었지. 아마나토 주랴?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어. 하며 성화들인지라 저는 타고난 나부정신을 발휘해 아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며 아마나토를 한 움큼씩 입에 집어넣었습니다만 실은 허기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먹기야 잘 먹습니다만 배가 고파서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귀하다는 음식도 먹어봤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남의 집에서 대접해주는 음식은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제가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바로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는 10명 남짓한 식구들이 각자의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쭉 늘어놓고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당연히 맨 아랫자리 신세였습니다. 식사하는 방이 어두침침했기에 점심때 10명 넘는 식구들이 말없이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시골이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 반찬도 늘 그게 그거였지 별미나 비싼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어두침침한 방의 구석에 앉아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심정으로 밥을 조금씩 입에 밀어넣고 꾸역꾸역 삼키면서 인간은 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을까?
다들 참 엄숙한 표정으로 먹고 있네. 어쩌면 이것은 무슨 의식의 일종일까? 이를테면 온 식구들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 어두운 방에 모여 앉아 밥상을 가지런히 줄 세워놓고 먹고 싶지도 않은 밥을 말없이 씹으며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의 우글거리는 영혼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의식인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제 귀에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신은 항상 제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막연하며 또한 협박 같은 여운을 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진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했고 심지어는 미쳐버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행운아라는 말을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저로서는 지옥에 사는 심정이고 오히려 저를 행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락해 보였습니다. 제게 10가지 불행덩어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옆 사람이 짊어져 본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를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통이고 저의 10가지 불행 따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처참한 아비규환의 지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다들 용케 자살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삶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니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닐까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고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확신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속편하겠죠. 하긴 어쩌면 인간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만점짜리 인생인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밤에 푹 자니까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다들 어떤 꿈을 꿀까요? 길을 걸을 때 뭘 생각할까요? 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 생각만 하지는 않겠죠.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돈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알 수가 없어져서 저만 혼자 돌연변인 듯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엄습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대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제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도저히 그들을 떨쳐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광대짓이라는 가느다란 끈 하나로 인간과 간신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 만큼 위기일발에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두려웠고, 겉돌고 있다는 그 어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일찌감치 광대짓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즉, 저는 언제부턴가 단 한마디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당시 사진들만 보면 다른 식구들은 죄다 진지한 표정인데 꼭 저만 혼자 얼굴을 희한하게 뒤틀며 웃고 있습니다. 저의 유치하고 서글픈 광대짓의 일종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어떤 꾸중을 들어도 말대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꾸지람도 제게는 청천벽력처럼 강하게 느껴져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대대손손 이어져온 인간의 진리가 분명하며 저는 그 진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을 거라고 단정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려 치면 그래 맞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겨서 항상 잠자코 공격을 받아들이면서 내심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든 남이 자신에게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저는 화내고 있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훨씬 무시무시한 동물의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빌미를 잡았다 싶으면 이를테면 풀밭에서 유유자적 졸고 있던 소가 벼랑간 꼬리를 휘둘러 배에 붙은 등이를 철썩 때려 죽이듯 인간이 느닷없이 분노를 터뜨려 그 무시무시한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할 때면 저는 늘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벌벌 떨었고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격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자신한테 절망하고 맙니다. 인간이 두려워 늘 벌벌 떨면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갖지 못한 채 혼자만의 번민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상자에 감춰두고서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기며 그저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척하며 저는 점점 익살스런 괴짜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삶 바깥에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이고 바람이고 허공이다. 이런 생각만 자꾸만 더해져서 저는 광대짓으로 가족을 웃겼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하인이며 하녀한테까지 필사적인 광대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유카타 안에 빨간 털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돌아다녀서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 채 잘 웃지 않는 큰형도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을 터뜨리며 야 요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고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 저라고 한여름 털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더운지 추운지도 분간 못하는 괴짜는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토시를 양팔에 끼우고 유카타의 소매자락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스웨터를 입은 척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은 분이라 우에노의 사쿠라기초에 따로 집을 마련해 한 달에 태반을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 줄 것까지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취미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가 도쿄에 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사랑방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을 사왔으면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묻고는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리 살갑게 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혀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뭘 갖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됩니다. 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주는 선물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좋은 것도 흠칫흠칫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도 하는 양 지독히도 씁쓸하게 음미하니 어떤 경우에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공포감에 몸부림칩니다. 저는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능력조차 없는 것이죠. 이것이 훗날에 이른바 참 부끄러운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성격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없이 머뭇거리고 있자 아버지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책이냐? 아사쿠스에 있는 절 앞 상점가에서 아이들이 쓰고 사자춤놀이 하기에 딱 좋은 크기의 사자털을 팔던데 갖고 싶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다 틀린 겁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이고 뭐고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광대 배우로서 완벽한 낙제입니다. 아버지는 김 빠진 얼굴을 하고는 받아 적지도 않고 수첩을 탁 접었습니다. 이게 무슨 낭패란 말인가?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다니.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게 분명해.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고민하다 살며시 일어나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수첩을 넣은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루루 책장을 넘겨 선물 목록이 기입된 페이지를 찾아낸 후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혀 사자탈이라고 써놓고는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자탈 따위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책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사자탈을 사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상 그 뜻대로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야밤에 몰래 사랑방으로 숨어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 비상수단은 역시 생각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저는 아이들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죠. 또 한 번은 하인과 하녀들을 서양식 방에 죄 불러들여 하인 한 명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잡이로 두들기게 해놓고 제가 그 엉터리 곡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춰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둘째 형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디언 춤을 추는 제 모습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제가 허리에 두른 사라사 보자기에 포개지는 부분 사이로 작은 고추가 보이는 바람에 또 온 집안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역시 뜻밖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다리 신간소년 잡지 10권을 넘게 구독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책을 도쿄에서 주문해서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뒤죽박죽 박사니 무슨 박사 같은 건 척하면 척이었던 데다 괴담에 야담, 만담, 애도 재담 같은 것들도 훤히 꿰고 있어서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줘 집안 사람들을 웃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관념 또한 저를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을 속이다가 어떤 전지전능한 자에게 간파당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죽음보다 더한 망신을 당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존경받는다의 정의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속여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털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잣집 자식이라는 이유보다 흔히들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저는 걸핏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때로는 한 학년 가까이 자리 보존하고 누운 채 학교를 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인력거에 몸을 싣고 학교로 가서 시험을 치면 결과는 반에서 누구보다 성적이 좋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저는 공부라곤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만화나 끼적이다가 쉬는 시간이면 반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며 아이들을 웃겼습니다. 작문 시간에는 웃기는 이야기만 써내는 바람에 선생님께 핀잔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실은 제가 써내는 우스운 이야기를 은근히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늘 하던 대로 어머니를 따라 도쿄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개차 통로에 놓인 타구에 오줌을 싸버린 실수담을 일부러 처량한 문제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틀림없이 웃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다른 친구들의 장문 틈에서 제 장문을 끄집어내더니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킥킥거리며 웃던 선생님이 끝까지 다 읽었는지 교무실에 들어서자 얼굴이 벌개지도록 껄껄껄 웃고는 곧바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읽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이른바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을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 전 과목 모두 10점 만점인데 품행 항목만 유독 7.6점 수준이라 집안에서는 그 또한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성은 그런 장난꾸러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인과 하녀들을 통해 서글픈 행동을 알게 됐고 이미 그들에게 욕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며 잔인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성을 보았다는 생각에 그저 힘없이 웃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사실을 고지곳대로 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었다면 그들의 범죄를 망설임 없이 부모님께 호소했을 텐데 저는 막상 제 부모님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저는 눈꽃만큼의 기대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어머니에게 호소하고 순경에게 호소하고 정부에 호소해봤자 결국에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내뱉는 그럴싸한 변명에 놀아날 뿐이니까요. 보나마나 편파적에게 빤하니 어차피 인간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역시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사실 따위 묻어두고 참으며 그저 광대짓이나 계속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지금 인간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언제부터 네가 기독교인이었지?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을 향한 불신이 꼭 그렇게 종교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을 포함한 인간들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여호와고 뭐고 전혀 엄두에 두지 않은 채 태연스레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소속된 정당의 유명 인사가 우리 마을에 강연을 하러 온다기에 저도 그 강연을 들으러 하인들을 따라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은 10,000원이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죄다 나와 크게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눈 내리는 밤길을 따라 삼삼오오 모여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의 강연을 마구 헐뜯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인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개회사도 어설프기 짝이 없고 그 유명인사의 강연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며 이른바 아버지의 동지라는 사람들이 마치 화내듯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랑방에 들러서는 오늘 밤 강연은 대성공이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강연회는 어떠했느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하인들까지도 아주 재미있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연회처럼 따분한 건 없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한 예일 뿐입니다. 서로 기만하면서도 신기하게 아무도 상처 입지 않으며 그렇게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실로 눈부신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의 삶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서로 기만하는 데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광대 연기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른생활 교과서에나 나올 정인이 뭐냐는 도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기만하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게는 그저 나냐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 비결을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비결만 알았다면 저는 인간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아등바등 광대짓을 하진 않았겠죠. 인간의 삶과 대립하며 밤마다 지옥 같은 이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겠죠. 제가 하인과 하녀들의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 향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기독교 사상 때문도 아니라, 인간들이 저 요조라는 존재에게는 신용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들마저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때때로 제게 보이곤 했으니까요.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그런 고독한 향기를 많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것이 훗날 제가 각양각색의 여자들에게 말려들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여성들에게 저는 연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로 보였다는 이야기죠.